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을 잘하는 중국인은 늘어났는데 중국을 잘 아는 한국인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렇게 중국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반중 정서가 좀 있지 않나요? 네네.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는 좀 왜 생겼을까요? 세계적인 반중 정서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부상하니까 네. 사실은 경계감이 굉장히 컸고, 경계감.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국면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홍콩 사태가 있었죠. 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죠. 코로나. 그러면서 이제 우한에서 최초로 이렇게 네. 대규모로 폭발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공포심, 그다음에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제가 세계적으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 그다음에 미국, 서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반감이 크고 이게 아프리카로 가거나 남미로 가거나 동남아로 가면 또 달라요. 이게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 70%, 80%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이게 서구 세계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세계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프리카랄지 중남미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도 있죠. 물론 그들 국가는 세계의 리딩 그룹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자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에서는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높죠. 이제 그런 이유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반감이 높죠. 한 80%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혐중 또는 반중 정서의 특징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 높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하고 보자면 같이 가면서도 조금 다른 지점입니다. 지금 젊은 한국인들의 경우는 중국하고 어떤 연계를 느낄 만한 끈이 없어요. 그러니까 40 이후의 세대들은 뭐 중국 영화도 보거나 소설도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60 넘어가는 세대들은 중국 예전 뭐 사상이라든가 또는 삼국지라든가 이런데 젊은 사람들은 한자하고도 인연도 없어요. 한자가 영어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이제 안 배우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별로 그렇게 문화적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떤 소통?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문화적 갈등이 있을 세계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에서 판정 시비가 일어났다든가, 한복 시비라든가, 문화적 갈등이 주로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부상할 때 경제적으로 혜택을 봤어요. 가서 사업에서 성공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중국하고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 이익? 나한테도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홍콩,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 나오니까 문화적으로 쟤네들 꼰대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인 거리감이 중국하고 사이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혐중국 감정들이 굉장히 세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한국인들 70% 정도가 지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다 하면 다 혐중국 해야 컨텐츠가 뜨잖아요. 맞아. 그죠? 무한다란 콘텐츠 하면 댓글이 안 좋죠. 최소한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안 돼요. 네.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도 저희 친중파, 그래 친공파 그래, 친중공파 이렇게 나긴 찍어요. 간첩이다. 예, 그 친중공이라고. 중국도 아니에요, 친중공도 아니에요. 친중공. 이렇게 나긴 찍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언론도 그래서 늘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쓰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중국의 비판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 그럴 만해요. 중국이 요즘 사실은 굉장히 좀 딱딱해지고 그리고 좀 거칠어지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정부에서 한 조사입니다. 네. 매년 조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해외문화 홍보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보면 한 70%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오. 반대죠. 우리는 70%가량이 싫어하는데 중국인들은 70%가량이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생각,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면 중국인들 싫어하겠지만 근데 과거에보다는 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국인들도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단적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보면 중국에 가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중국이 어쨌든 한국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30% 정도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70%. 그럼 이 비율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한 건가요? 네, 줄어들긴 했고 제가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젊은 사람일수록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아요. 중국 MZ 세대들이. 네.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중국에서 이들 세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런데 10대, 20대가 바라보는 한국은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왜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들 세대들은 한류를 접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 세대들은 사드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사드 갈등 이후에.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미국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조금 젊은 세대들이 부정적인데 한류 컨텐츠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세대가 한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윗세대에 비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한류 팬들이 재작년에 팬클럽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이제 세계 한류 팬클럽 이 동호인들 숫자를 조사합니다. 이게 1억 명이 재작년에 넘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아이돌 팬클럽 그러면 얼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1,00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류 팬이 중국에서 그만큼 줄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류 팬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 세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중국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조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한국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더 커지면서 중국을 찾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네. 반대로 중국은 어쨌든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찾아오는 비율은 뭐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단체 관광객이나 이런 게 지난번에 이제 10월 1일 국경전 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잘 오지 않죠. 여기에는 뭐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사인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게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거 해도 된다. 여기 가도 된다. 우리 관계가 좋아. 한국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가도 된다. 이런 사인이 있으면 첫 번째 이제 국가가 그런 사인을 내면 첫 번째로 당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당원들이 움직이면 당원들이 한 9천만 명 되니까요. 그죠? 당원들만. 그 사람들 움직이면 이제 그렇구나. 나도 가도 되겠구나. 라고 일반 사람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를 손절하려고 하고 있고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나서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 우리 정부가 타이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메시지 넣으면서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계속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멈칫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인이 지금 신호가 전면적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 오는 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가도 될까? 왜냐하면 가면은 기록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멈칫하는 거고 당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 중국의 당원 경제라고 하는데 당원이 움직여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많이 가도 된다. 한국하고 관계 좋아졌다.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 관계가 악화됐는데 이제 풀었다. 이런 사인을 중국 정부가 내주면 당원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국인들도 가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닌 거죠. 이게 당에서의 사인이 없으니까 좀 약간 주저하는군요. 그렇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몇 사람들만 오고 대규모로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제 사인이 가는 거죠. 이거 회복이 됐구나. 시진핑이 가셨다. 예, 한국 정부가 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가요. 그러거나. 그러면 이제, 이건 뭐 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 분들은 이제 한국산 제품, 아까 전에 미국제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산을 요즘 잘 안 사나요, 옛날보다는? 미국제를 좋아한 게 아니라 미국제 중에서도 프리미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미국제라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고가 브랜드 중에서 나의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명품들은 사는 거고 그다음에 가성비 있는 것도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제는 왜 안 사느냐? 이제 우리가 물론 한중 관계 악화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한중 관계 악화돼서 이거 안 사.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근데 우리 언론에서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네. 뭐 이렇게 그 혐오하는 뭐 한국 관계를 때문에 혐오하는 시위를 하고 네. 그 블로거들, 그다음에 네티즌들 또는 왕홍들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들 올리는 거 뭐 이런 게 자꾸 보도되는데 네. 보세요. 중국 네티즌들, 유튜버들 그중에 그런 컨텐츠 찾으려면 너무너무 넘칩니다. 한국 비난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한국 그야말로 혐오하는 컨텐츠 많습니다. 네. 거기에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현중국 분위기가 퍼지다 보니까 뉴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그래야 클릭수가 나오잖아요. 어쩔 수가 나 지금 오늘 걱정되는 게 김 작가님이 이렇게 말하면 클릭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극적으로 중국을 때려야, 적당히 끌겠습니다.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중국 망한다. 이거 끌어야겠다. 그리고 중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타이완 침공한다. 그래서 중국은 끝장난다. 이래야 클릭수가 100만을 넘어가는데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게 그렇게 중국 보면 안 돼요. 이게 물론 통쾌하죠. 네. 중국이 싫어하니까 중국이 무너졌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실제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다 보면 과하다 보면 상대를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중국이 망할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위기 오니까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기가 붕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중국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렇죠? 물론 약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 경제 진즉 망했어요. 중국 경제가 그동안 숱한 위기가 있었고 방송이나 유튜브든 어디에서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살아남았.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망할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건 좋아요. 그건 그 사람들 바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좀 더 꼼꼼하게 보려는 노력들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노력을 안 하는지, 읽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지, 한심한 수준인지, 진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구나, 중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중국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었지? 앞으로 중국하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을까? 중국이 망해도 중국을 알아야 대응합니다. 중국이 망하면 그 파판이 우리에게도 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면 나 사실 들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싫어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나라입니다. 하버드에 있는, 정말 하버드에 있지 않고 이제 웨일에 있군요. 그 중국 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중국사를 하는데 참 희한하다는 거죠. 뭐가 희한하냐면 중국 옆에 많은 나라들이 베트남도 중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중국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배를 받아본 적 없잖아요. 희한해요. 예를 들어 티벳도 들어갔잖아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도대체 저 나라는 왜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는가? 네. 그 비결이 뭘까? 이걸 연구했어요. 뭘까요? 정말 이거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낸 결론은 첫째는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의 정체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조선, 그 양반이 싫으면 조선이니까 조선을 아는 것보다 조선이 중국을 더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더 잘 알면 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국 공부 열심히 했던 겁니다. 네. 당시 명나라 사람들은 조선말을 몰랐지만 조선의 리더들은 중국말을 했고 그리고 중국을 열심히 알았고 중국인보다 더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국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학에 중국 학생들 엄청납니다. 우리가 꼽는 몇몇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좋은 대학으로는 2,000명, 3,000명 있어요. 중국인들. 그죠? 서울대학에 중국인 있는 숫자, 북경대학에 있는 한국 유학생 숫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을 더 알고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들은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국 외교관들, 우리말 잘해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을 잘하는 중국인은 늘어났는데 중국을 잘 아는 한국인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중국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대응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중국이 잘 되었을 때도 알아야 되지만 뭐 잘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그 파편이라도 우리가 잘 피하려면 중국을 잘 알아야 된다. 아니 파편이 어떻게 뛸지
그리고 얼마나 틀지. 예를 들어 중국의 가장 큰 파편은 뭔지. 그다음에 중국이 큰 코끼리라고 하면 도대체 코끼리가 뛰는데 코끼리의 취약점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코끼리에 대응하죠. 예. 그런데 이제 싫으니까, 너 아직도 중국 공부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쨌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가지 않잖아요. 네. 우리 옆에 늘 있잖아요. 중국인들 속담대로 이웃집은 싫으면 옮길 수 있는데 이웃 나라는 옮겨지지가 않잖아요. 특히 국가의 리더들이 중국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국가의 리더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국가 리더 그룹에 정말 적어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중국 공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좀 넓게 보는 구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만 봐요. 근데 세계가 미국, 일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계화가 지금 해체되고 탈세계화 시되고 각자 도생을 할 때 우리는 동남아도 더 열심히 보여야 되고 중남미, 그 다음에 유럽도 해야 되는, 심지어 우리는 유럽 공부도 잘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친구 국가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큰 나라 앞에 줄서기만 생각하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힘센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친구 손잡고 같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너도 힘들지. 우리도 힘들어. 그런 친구 나라를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만 힘든 거 아닙니다, 지금. 독일도 힘들고요. 통상국가잖아요, 독일도. 다른 나라들도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견국가잖아요. 그렇죠? 중견국가다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 파워 국가입니다. 문화적 파워, 경제적 파워,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손 잡을 수 있잖아요. 먼저 내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못 해요. 왜요? 한국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출석이만 받아요. 어디가 해결될까? 아니야, 중국이야. 아니야, 미국이야. 이 생각만 하는. 이 생각이 지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이 생각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아마 이제 이 영상 보고 중국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공부도 하실 텐데, 뭐 언제나 공부를 좀 그래도 재미로 하려면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요즘에 중국에 어디 여행 가면 참 좋나요? 여행 가면 좋긴 하죠. 그런데 여행도 패키지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제가 만나는 일반인들, 제가 물론 여행단을 꾸려서 가기도 해요. 네. 따라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는데 패키지 여행을 갔다 오면요. 제일 먼저 불평불만하시는 게 뭔지 아나요? 중국 요리 맛없다. 그리고 중국 더럽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중국 요리 두고 맛없다라고 평하는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 다녀온 한국 사람뿐이에요. 패키지 가면 당연히 맛없어요. 왜요? 중국을 어떻게 30만 원, 40만 원짜리 가겠어요? 호텔 값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음식은 다 좀 저렴한 곳 위주로. 우리로 치자면 2,000원짜리 뭐 이렇습니다. 1인당. 그게 맛있겠어요? 절대 맛없습니다. 그렇게 패키지 갔는데 30만 원, 40만 원짜리 패키지 갔는데 불도장 줄 일 없잖아요. 그죠? 중국에 맛있는 요리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가면 관광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시골에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관광지들이. 그렇게 되면 화장실 더럽죠.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지방이죠.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가거나 이러면 다르잖아요. 상해를 돌아보거나 베이징을 돌아보거나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갔다 와서 중국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중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현지에서 살아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과 어울려서 얼마간 지내본 사람하고 그냥 갔다 온 사람하고 인식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한국을 이끄는 리더들은 대부분 미국에 살아봤어요. 그렇죠. 저도 미국에 1년 반 살아봤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일상생활을 알아요. 미국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고위공무원들, 그 다음에 정당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교수나 이런 사람들, 다 미국 경험이 있어요. 미국 잘 알아요. 일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중국을 그만큼 잘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체류해본 경험이 없어요. 밑바닥 중국을 몰라요. 이게. 대부분 또 유학을 미국으로 많이 가셨어요. 미국으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해는 공산당 정보, 그 다음에 뉴스 중국, 이것만 아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시진핑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시만 나오니까 곧 무너진다, 이것만 나오는 거죠. 물론 중국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려면 중국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중국 공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패키지 갔다 오거나 아니면 시진핑 연설문을 먹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연설문만 보고 한국이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늘의 한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아, 한국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을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제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정치 중국, 그 다음에 정치 중국도 아주 일부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의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명심해야 된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김작가TV에 처음 나오셔서 중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있다면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한국이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고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렇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수축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축 시대, 그러니까 저성장, 저고용, 저임금 이런 시대를 맞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 환경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 그 사자성어 중에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농부가 갔더니 어느 날 밥구릉에 이렇게 그루터기가 있는데 토끼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좋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날 가도 거기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토끼가 다음 날도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부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공의 경험이 주는 위험입니다. 경로우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세계화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또는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기업인들, 국가의 리더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10위의 중견국가고 파워 국가입니다. 경제적 영토, 문화적 영토는 세계 1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 굉장히 힘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왜 자존심을 잃어버리는지, 왜 우리는 전전긍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긍심을 갖되 위기를 직시하면서 미중 시대에 한국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서 성장해 나가고 그 국가의 성장이 개개인들의 행복과 그 다음에 개개인들의 성장에도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작가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과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우경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